그 중에 하나는 꼽자면. 제가 사건을 한다고 편집될 것 같네요. 진심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제가 사건을 한다고 그 시뮬레이터를 다 같이 협회 기자님, 네, 그 바쁜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특히나 또 그 대여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대여해서 실제로 막 연습을 시켜주시고, 왜냐하면 판사가 여러 가지 물어볼 텐데 우리가 다 직접 재판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운항에 대해서 뭐 만약에 선에 접근을 하게 될 때 이제 실속이 이루어지고 고도랑 반경이랑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때 한 8, 9분 정도가 가주셨는데 항상 저한테 그 밥 먹듯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 바쁜데 여기까지 왔냐? 오 변호사 사건이 없냐? 우리가 좀 소개해줘야 되겠네 막 이러는데 그때 속으로 아니 기자님들이 할 일이 없으신가? 농담이고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든든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항공대를 다니면서 우리 학교가 활주로가 있어요. 그걸 건너가지고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그 세스나로 훈련하시는 그 선배님들 보면서 아 너무 멋진 오빠들 막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변호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럴 때 같이 가서 보면은 정말 그냥 지금은 되게 훌륭하신 조종사님이시고 존경받으시는 분들이지만 또 스스럼 없이 후배처럼 변호는 네가 더 잘하니까 요걸 잘 배워서 열심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 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볼 수 있었어요. 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비행 경험은 조금이라도 있으셨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때 막 떨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우리 협회원께서 왜 이렇게 힘이 세? 아줌마 힘을 무시 못한다고 굉장히 스스럼 없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딱 변호사로 돌아와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선 이제 갔죠. 진짜 힘든 일 있었어요. 그게 왜 힘들었냐면은 회원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한 팀은 이걸 우리 하지 말자, 이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계속 협회하고 국토부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협회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불편해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해는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소송을 당사자는 너무나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벌룬티어나 마찬가지다, 이 사람 앞으로 계속 항공 종사자로 하고 싶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항공사에 취업하기가 쉽겠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총대 맨 거나 마찬가지다, 본인이 그런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근데 저는 일단 저의 신분은 협회 변호사잖아요. 협회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합니다. 제가 어쨌든 저한테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을 원하셨던 그 당사자께서는 되게 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일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상황이 정말 억울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내가 싸우겠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장 꿈꿔왔던 직업이 조종사고 막상 조종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느꼈던 그런 불합리함들을 내부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맞아 이거 힘든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토닥거림은 있지만, 그게 개선되려면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앞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순간에는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막 좌지우지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또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잘못하면 좋은 뜻으로 계속 함께 나아가야 될 협회가 굉장히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진짜 면접까지 보고 협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떼인 돈 받는 게 저의 부업인데요. 우리 팀에 되게 잘해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일단 떼인 돈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뭔가에 속아서 무슨 데이터 같은 거, 요즘엔 주식 리딩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식 리딩 같은 거는 거의 못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뭐 아는 사적인 지인이라든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러면 녹음이나 문자나 이렇게 해서 얼마를 너가 빌려갔지? 뭐 요즘 많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뭐 원래는 작년까지 주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변제기를 언급한다. 이게 두 번째 팁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와 변제기를 은근슬쩍 언급하면서 세 번째는 약간의 양보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달은 더 기다려줄게. 나도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새로운 변제기를 설정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 개가 갖춰지면 이걸로 한 달 그 변제기 되잖아요. 그때 바로 가압류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재판하지 않고. 돈은 뛰어간 건 그쪽이죠. 내 뒤통수 쳤죠. 이제는 내가 뒤통수 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송금해줬던 내역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 문자하고 녹음하고 문자가 사실 더 나아요. 녹음은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가 드니까 문자가 좋아요. 그리고 카톡보다 문자가 좋아요. 문자는 나중에 통신사에 가서 그 내역을 또 캡처해가지고 그 시간, 그때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카톡도 괜찮고 송금 내역과 제가 얘기한 그 3단계 카톡을 문자를 캡처하셔서 가압류와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합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자세한 거는 영업 비밀이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렴하게 도와드릴게요.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방금 떼인 돈 받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100만 원대로 해결이 되고 근데 일단 법원이나 기관의 선임서가 제출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변호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직업의 옷을 입고 있지만 원래는 저랑 생판 관련이 없는 사람과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내 고객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수임 신고도 하고 또 세금도 내고 또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 팀원분들이 움직이고 급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수임 신고가 되는 사건들은 300만 원부터 800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 선을 왔다 갔다. 생각보다는 저렴하네요. 그래요? 네. 근데 변호사 한 번 하면은 거의 뭐 1,000, 2,000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종사 자격증명 네. 정지 사건들 요 처분 취소 사건 같은 경우에 승소하면 거의 다 소송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변호사를 쓰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뭐 네. 김앤장을 썼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일반 변호사를 네. 썼다. 근데 만약에 뭐 상대방이 승소하게 됐을 때 내가 김앤장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건 네. 그냥 생각만 해도 불공정하죠. 불합리하죠. 예. 그래서 속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떼인 돈 1억 원이었다. 네. 그래서 1억 원 청구했는데 전부 승소했다. 그러면 나는 내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 이상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가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 비용은 800을 줬어도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상한은 내가 썼던 실제 돈입니다. 일정하지는 않은가 보네요. 속가에 따라 달라요. 속가에 따라 네, 네. 달라. 그래야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변호사 비용도 많이 감수를 하라는 거고 그 기장님 말씀은 정답입니다. 제가 사실조사를 동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가셔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로서 같이 동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질문들은 네. 이 문제를 당신이 유발했지. 사실 포커스는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당신의 대처가 어땠고 그 대처가 옳았냐 옳지 않았냐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막지를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더더욱 대처를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해요. 추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 답을 하면 그 내용이 문답서에 적힐 때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적힐 그렇죠. 때가 있어요. 네.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네.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호사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스크린에다 띄우면서 적으시는데 저도 그때 침을 몇 번 삼켰는지 몰라요. 너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닌데 분명히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미 거기에는 뭐 회사 시스템에 오류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 문답서를 출력해서 읽어보라고 해요. 이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걸 만약에 뭐 우리 와이프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나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다면 낯선 사람, 제3자가 봤을 때 이 대답은 정말 내가 이걸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닌데 뉘앙스가 너무 이상하다 하면 그거 몇 개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벗어나서 조사관님 죄송하지만 이 답변은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단어가 적혀 있으니까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3항목 정도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조사관님이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수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조사를 하세요. 정말 그분이 악의적으로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말했던 그 방향과 다른 뉘앙스로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조곤조곤 옆에서 막 조사관님께 말씀도 드려가면서 전부 다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 조사관님들께서 이제 항공 조종사로서의 선배이신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그건 뭐 수치 말해봐 몇이야 막 이러면서 그 순간에 막 머리 하얘지게 질문하시면은 사실 이 이벤트랑은 큰 관련이 없지만 내가 굉장히 지금 뭔가 잘 못하고 있는 조종사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적힌 문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나 행심위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행심위에도 이제 보통 이렇게 쭉쭉 앉으셔가지고 10분 가까이 이제 질의를 하시는데 이거 인정하셨는데 왜 여기서 자꾸 다른 얘기 하시냐 그러면 거기서 아 인정한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 이미 변명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받으실 때 일단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약간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을 개입하지 마시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당시의 상황과 나의 수행, 나의 조작을 위주로 얘기하시면 보통은 그런 실수가 없어요. 상황과 나의 조작 그리고 감정적인 뭐 반성을 한다 아예 노골적으로 질문이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앞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아 뭐 이번 일을 돌아보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도 운항 규정에 있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으로도 운항 규정 숙지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매뉴얼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방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실조사보다 그 전이 더 중요해요. 제가 주로 항공사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문답서를 많이 보고 기장님과 만나는데요. 이미 그 문답서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문답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항공사의 그 담당자,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장님의 그 뭐 물론 좋은 의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내가 한 행동을 진술할 때 회사의 입장이나 국토부에 이걸 보여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돼서 팀장님조차도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워진 상태가 대부분이고 포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디테일한 상황이나 외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상황과 나의 조작 위주로 진술을 먼저 해주셔서 문답서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조사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항공안전포럼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갔을 때도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우리 협회에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원 기장님도 거기서 뵐 수가 있었고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게 된 지가 지금 13년 정도인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보람있게 변호사 되기 잘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는 참 외로운 험지였었는데 항공법을 전공한 것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협회를 만나면서부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회원 한 분 한 분께 제가 시간이 된다면 오늘 그 특히나 사실조사나 문답서 기장님 본인으로 돌아가셔서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의 조작에 대해서 기재해달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제 협회원분들 인사드리고 뭐 할 때도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변호사랍시고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좀 기장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장님께서는 온전하게 그 상황을 잘 나아가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운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게 근데 자를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니에요. 얘기를 했는데 아무거나 다 뭘 잘라주셔도 좋고 뭘 살려주셔도 좋고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